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6.15 서울본부 하여튼 조선노동당 8차 당대에 관련된 그 이렇게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하다 이게 보니까 이 방송이 너무 세게 나오네. 네. 제 휴대폰에 유튜브를 연결을 해놨더니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볼륨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둘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한 8차 당대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오프라인에도 지금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돼 있는데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는 민플러스 대한민국 정통 진보 언론 민플러스 편집국장 김장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회체시대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지난번에 그 민플러스 TV에 한번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 앞에 이제 김진양 이사장하고 김창현 교수님께서 좀 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그 약간 이제 요약적으로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다뤄서 네. 한번 하는 게 좋겠죠? 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상 제약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보시는 시청자들 분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올려주세요. 수시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설명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이 화면 보시면 네. 요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4.25 문화회관인가요? 거기서 한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죠? 뭐, 4.25 문화회관 맞죠? 예, 예. 근데 이제 굉장한 인원이 들어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네.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이제 8차 당대회라는 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보통 7,000명 그런데 어떻게 7,000명이냐면 성원이 5,000명이에요. 5,000명 중에서 250명이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750명이 지역별로 이제 쫙 이렇게 부문별로 이제 선출된 대표자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5,000명이거든요. 그리고 참관 2,000명 해갖고 이제 이렇게 7,000명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8차 당대회를 열었다는 것,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뭐 네. 지역 성원들 대표자들이니까요. 네. 이걸 계산해 보면은 당원 수가 약 500만 명 네. 가까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역 추적, 예, 추산을 해보면 예.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당원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당대 이번 8차 당대에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예. 끝나고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토론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 이 성격 네. 이번 8차 당대의 의미 네. 이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특히 역사적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8차 당대회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이번 총화보고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이 그런 것을 완성한 것이 7기 중앙위원회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또 후대들 앞에 세운 가장 의의 있는 민족사적 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이라는 이 거대한 성과가 지난 7기 중앙위원회가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회는 그 이후에 가장 처음 맞는 당대회죠. 그래서 이런 국가 핵무력 건설하는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로서의 그런 지위에 맞는 그러한 당대회다. 따라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기존의 당대회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변화된 지위에 맞는 전략과 노선을 밝힌 그런 대회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지위에 부응하는 당 규약을 개정했고 또 사업 체계를 정비했고 또 사회주의 건설 방침을 세계하고 또 과거에는 없었던 핵무력들을 상세하게 소개했죠. 그리고 또 군력에 의한 미국의 제압과 굴복 이런 걸 밝혔고요. 또 영원한 평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평화와 통일 실현 이런 데 대한 노선과 방침 이런 걸 밝힌 대회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8차 당대 성격이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한 8일간이나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핵무력 완성 이 부분이 예, 이제 예. 가장 중요한. 네. 근데 좀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그 어쨌든 역사적 위상?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이제 혁명 위협이라고도 하고 네. 혁명 건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것의 어떤 그렇죠. 고조기 어떤 이런 그래서 이제 속에서의 위상도 또 있던데. 한편으로 본다면 북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당 총비서를 선거하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총비서가 됐잖아요. 그 총비서 선거의 의미를 지금까지 10년간의 혁명의 계승기를 끝냈다. 혁명의 계승기를 끝내고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선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북은 역사의 시기 구분을 지금까지 10년 김정은 위원장 10년 시기를 혁명의 계승기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첫 대회로서 이번에 8차 당대회를 의미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발전기, 예. 격변기 예. 여기에 맞게 격변기는 아니지. 격변기라고 표현하지 말고 고조기. 고조기. 발전기. 격변기라는 표현도 좀 나온 것 격변기는 같은데. 변화하는 거죠. 그런 거요? 예. 알았어요. 예. 고조기. 고조기로 정리할까요? 발전기. 발전기로 발전기라고 돼 있다. 발전기. 알았어. 발전기로 얘기했어. 알았어. 예. 내 한숨 물릴게. 예. 그렇게 해서 예. 이런 어떤 그 혁명의 그 발전기, 발전기의 시기에 맞게 요구되는 이제 혁명과 건설의 과업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밝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약도 거기에 맞게 그렇죠. 이제 해서 당의 이제 역할 이런 것도 규약에 반영해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걸면은 지도 체계, 비총비서도 선출하고 예. 지도기관도 선출하고, 예. 이제 그래서 진용을 새로 짜고, 예.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번에 결의를 한 게 그렇죠. 이제 8차 당대의 이제 예. 의의다. 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구체적인 역사적 성격에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미가 뭔가, 예.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역시 이제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는 이제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어떤 북의 그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어쨌든 이제 정치 사상, 이제 사상의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당 대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8차 당대회 또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열어놓은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7차 당대에서부터 8차 당대까지 이 시기가 뭐 했던 시기냐? 그때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딱 열어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그동안은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그래갖고 규약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사회주의의 기본 정치 방식이다까지 이렇게 정의를 딱 이렇게 해서 정식화를 해가지고 이제 넣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그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 문제고 이제 기본 정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게 이제 인민대일제일 정치. 그래서 요 내용도 중요하다고 그 전에는 봐지고요. 뭐였어요? 그 전에 정치 방식은? 그 성군 정치라고 그렇죠. 해가지고요. 예, 그걸 그전에는- 기본 정치 방식이라고. 예, 사회주의 정치 방식을 성군 정치를 했는데 네. 8차 당대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완전히 바꿨죠. 예, 이번에 바뀐 예, 거죠. 예. 예.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 이제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저도 뭐 더 시간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면 더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력갱생, 이게 이제 사업총화 보고서에 딱 그렇게 나와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다음에 자력갱생이라는 전략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재를 당해서 자력갱생 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화를 복으로 그냥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이 자력갱생이라는 게 공격적인 전략이다.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튀어나올 정치 노선이다.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력갱생의 위상, 이게 이제 정치상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죠.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네. 스스로 자력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건 뭐 항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존버라고 쓰는 이게 버티기가 아니다. 그렇죠. 피동 전략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이제 그 총결에서 이제 그 당대회가 끝날 마지막 날 이제 결론을 얘기할 때 요란한 구호보다는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우리가 이걸 정신으로 삼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새로 선임된 8차 당대회의 구호를 대신하는 거죠. 구호를 내신한 이제 3대 정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민위천, 그 다음에 이제 일심단결, 그 다음에 이제 자력갱생 이렇게 이제 3대 정신을 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8차 당대에서 상당히 그 많이 정리가 됐던 이제 정치 사상적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민위천이 뭔 뜻입니까?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처럼 이렇게 하늘로서 이렇게 떠받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떠받친다. 그렇죠. 그 떠받치기도 이민위천. 하고 아까 요즘은 이제 그 이민위천을 인민위천이다.
위민 헌신으로 그래갖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헌신. 됐을 때 자기 이제 취임사 비슷한 거 딱 할 때 총비서 딱 이렇게 선출이 되니까 위민 헌신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또 그렇죠. 딱 나왔잖아요. 예. 예, 아주 중요한. 그 저기 근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였는데 그 북에서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노래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그걸 다 아시네. 그게 이제 그 시진핑 주석 그 저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래할 때 네. 그 저기 북의 예술단 삼지연 예술단이 가가지고 이제 노래할 때 그 공연도 딱 했는데 이번 지난번 평창 할 때 그 강림이었던 그 김옥주 있잖아요 가수 그 여정 부른 가수 응? 응? 저기 뭐 다시 갈 거면 오지 마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고. 그 김옥주를 그 연목에 그게 그냥 그 노래가 그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김옥주라는 가수가 부른 이제 노래가 이제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인데 이게 굉장히 그 유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데 그 하여튼 그 유명한 노래가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뭐 요 내용 넘어가고요. 예, 그죠? 넘어가시죠. 이제.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잘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예, 예. 바라봐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쫙 이제 훑어 가지고 음.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8차 당대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주체적 힘, 예. 내적 동력을 비상이 증대시켜 예. 새로운 승리를 일으켜.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 실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기가 어렵군요. 예, 하기가 어렵겠네. 예. 내적 동력을 비상이 증대시킨다는 표현이 말은 쉽지만 예. 실제로 그게 한국 사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식당이 힘들죠. 그렇죠. 그 내적 뭐 동력이 갑자기 좀 식당이 내적 동력이 주체적 힘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력행생에 노력해. 상당히 어려우실 것 예, 같은데 예, 그 예. 재난지원금은 좀 받으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군요. 예. 그거 안 받으면 안 되죠. 예. 딴 얘기 합시다. 예.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8차 당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제 부분, 정치 사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정치 사상 부분과 다음에는 이제 경제죠. 그럼 경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발려왔고 지난 2019년 7기 이제 4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제 부분을 기본 전선으로 해서 정면 돌파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년 1년 동안 쭉 2016년에 선포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쭉 진행시켜 왔는데 그 성과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예. 그 이제 이 8차 당대회를 언제 하냐 이러면서 이제 남쪽 언론들이 모든 관심사를 딱 하는데 이제 개막사가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개막을 했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개막사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엄청나게 미달했다. 우리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 뭐 5개년 계획 완전 실패했네.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막 썩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라는 이 말이 주는 충격은 그 미달 그 자체보다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도 이번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중요 의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내부적인 약점과 문제점들을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체적인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걸 평가했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미달했다 하는 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 내부의 이제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더 나은 전진으로 갈 거냐 이런 이제 주체적인 평가를 좀 잘하려는 의미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뭐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좀 중요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부정적으로도 뭐 해석하는 여러 언론들이 있으니까 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나름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걸 다 대외적으로 알려도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개년 전략이 크게 미진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가를 이제 오히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하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 네. 또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 이거의 기본 기틀을 이제 잘 유지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숫자적으로는 뭐 좀 뭐 부족점이 있을 수는 있지나 굉장히 그 엄혹한 삼중고 그렇죠. 이제 뭐 강력한 제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해 네. 그다음에 장기간의 그 방역 예. 이제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을 뚫고서도 굉장히 그 경제의 내적인 이 자력의 힘으로 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성과가 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건설 분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나라의 이 면모가 일신됐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저기 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평양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천지개벽을 했다 평양이. 그러면서 막 그 여명인 거리,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뭐 마식령 네. 스키장, 뭐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변화는 상당히 있다는 외부적으로도 거죠. 보실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변화가 있었다. 예, 그리고 알곡 생산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한 네, 요소들도 네. 이제 뚜렷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이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은 이제 크게 성격과 목적과 총적 방향과 목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5개년 계획의 특징이자 기본 성격은 보강 전략, 정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보강 전략, 정비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 지난번 총결 기간 5년 동안에 7차 당대 이후 5년의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미진한 이제 주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를 두냐면은 이제 실제로 목표를 너무 이제 과하게 잡았다. 그렇죠. 너무 이제 주관적으로 높게 잡았다는 거죠. 될 것 같았겠죠. 근데 그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 예. 뭐될 것 같다기보다는 예. 뭐또 좀 이렇게 높게 잡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 있죠. 네. 사업계 이렇게 좀 그런 굉장히 경향이 높게 있잖아요. 잡으시는 예. 편 아니세요? 민프레스가 좀 대체. 아, 우리가 지금 오버해서 예전적으로 잡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좀 높게 많이 잡으시잖아요. 예.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번 한번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예.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인데 이 과학기술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경제 발전에 연결시키는데 조금 연결이 안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지도 사업에서 이제 일꾼들의 대세 이게 이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딱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보강하고 정비하는 이런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부여해서 정비 보강 전략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적 그런 방향이 뭐냐 했을 때 총적 방향은 금속과 화학이 이제 중심 관건적 중심 곡이고 여기다 힘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산업 간의 이제 경제적 연계 이게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 톱니바퀴처럼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농업의 물질 기초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공업을 활성화해서 이제 그 인민 생활을 이제 향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적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다 까먹어도 아 금속, 화학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금속 중에서도 이제 주체철, 네. 철강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죠. 여러 가지 철강에 뭐 집을 짓는다, 자동차를 만들든 건물을 짓는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철강 수요가 많으니까 네. 철강이고 네. 화학은 주로 경공업, 경공업 원료죠, 원료. 경공업이 원료, 탄소화나 같은 그런 화학공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인민 생활을 어떻게든 좀 풍요롭게 유족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많이 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탄소와 화학이 또 다른 이 중화학 부분에 쓰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예,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의 금속과 화학을 중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적 방향에서 구체적인 그 결과적 목표로서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걸 목표로 잡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약간 이제 그 경제 기관 산업 간의 유기적 연계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조금만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경제에서 선행 부분과 양대 기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선행 부분은 보통 뭐냐면 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석탄, 그렇지. 원자재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철도 운수, 뭐 이렇게 날라줘야 뭐 쓸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그 에너지와 운송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석탄 이런 것들을 선행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북에서 이제 양대 기둥이라 할 때 금속과 화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선행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전력을 한다든가 석탄을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와도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따져봤더니 이거 갖다 주면 뭐하냐 이거죠. 금속하고 이제 화학에서 이게 안 뚫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간의 이 연계 부분에서 이게 석탄을 갖다 줘도 이게 이제 철을 많이 뽑는다든가 또 철만 뽑으니까 또 이제 화금속들이 있어야 여러 가지 경제가 돌아갈 텐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화학공업을 해서 경공업에 뭘 이렇게 원자재를 갖다 줘야 되는데 촉매가 부족한데 이 촉매가 이제 수입이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럼 이제 자력경쟁 과학기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그런 화학이 좀 이게 빨리 되냐 과학기술이 이런 대목에서 이제 그 지금 금속과 화학에서 이게 뚫려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이 연계해서 나타난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보면 또 이 과학기술 부분이 사실 군수 부분에서 발달했잖아요. 네. 미사일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그렇죠. 잠수함이라든지 등등 이게
군수 부분에서 발달을 했는데 이걸 민수로 이제 전환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난 네네네. 2018년인가요? 19년이죠. 네네. 19년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하면서 그렇죠, 나온 건데 이런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제대로 네. 민수 쪽으로 제대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아직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정비 보강 전략에서 네.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 대목만 조금 유의해서 예. 앞으로 이제 북의 경제가 어떻게 가나 흐름을 예. 보면 예. 뭐 이해가 되지 결국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결국 그게 이제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이다.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아, 예. 그거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심 단계의 정치 사상. 음. 예, 일심 단계의 정치 사상. 두 번째가 무적의 군력. 예, 무적의 군력. 불패의 권력이라죠. 불패의 권력. 뭐 네. 무적이나 불패나. 뭐 아, 그게 그렇죠. 하여튼 불패의 군력. 음. 세 번째가 그 새세기 산업혁명.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제대로 결합이 되면 사회주의 강국이다, 사회주의 경제 강국이다 이렇게 그렇죠. 한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의 이 내용들을 이제 군력은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새세기 산업혁명에서의 완성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보강 전략, 정비 전략을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치 사상 강국도 됐고 군사 강국도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강국도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경제 강국 예. 이 고지만 점령을 하면 이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의 예. 임무가 상당히 달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북에서는 그 사회주의 건설 전략상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향후 5개년 계획이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그 경제 강국에서 돌파구로 확고히 여는 예. 이제 이런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좀더 부연 설명을 좀 돼 있는데 금속과 화학 뭐 이거 뭐 좀 이거 뭐 아까 앞서 했던 얘기라 했던 뭐 이렇게 뭐 얘기니까, 좀 넘어가면 될 것 될 같습니다. 여기 딱 예. 요약이 돼 있어서. 예. 또 식량 문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또 이게 내용 나와 있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네. 예. 아까 이제 금속과 화학, 이제 화학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경제를 편파성 있게 이제 인민생활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잘해야 된다와 관련해서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은 식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5개년 계획 안에서는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식량 문제를 해결했던 의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했을 때 국가 수매제를 2019년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2019년이 2년 전인데 그때가 이제 알곡 생산이 이제 최고 년도를 돌파한 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수매를 한다는 건 결국 식량 문제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배급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이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향후 5개년에서 이제 식량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구나 이러면 이제 알 수가 있죠. 2019년 수준이 얼마 양을 몇만 톤 정도 됐습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예, 안 아직 나왔고 공개가 안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워딩이 예. 그냥 최고 년도 수준을 돌파했다 까지면 그래서 이렇게 500만 톤, 550만 톤인가 600만 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게 그 정확한지를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 부분은 이제 연구원에서 파악을 해갖고 민프로스에 넘겨주시면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예. 또 경공업. 이제 경공업 부분에서는 그 전까지는 이제 원료와 자재 국산화가 생명선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특이하게 제자원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도 이제 비대면 코로나 이후 비대면 하면서 굉장히 그 이렇게 생활 필수품에 대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이제 북에서도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다시 이제 재자원화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 국산화급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 지금 두 말을 같이 써요. 이제 이런 특징이 좀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5개년 계획을 이제 잘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단위와 부분이 이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결론, 그 총비서의 결론에 나온 이제 워딩 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정확히 찾아내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경제 관리가 이제 있다. 경영이죠, 경영. 남쪽 표현하면. 그렇죠, 경영이죠. 경영을 예. 잘해야 된다. 예.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장, 자본가가 이제 경영이고 예.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경영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과학기술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특징적으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시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작년 말에 그 저기 함경북도 이런데 수해난데 거기에 이제 가갖고 근데 이제 검덕지구 거기에 이제 그 현지지도 이제 김정일의 현지지도 갔다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수해가 났을 때만 피해 복구 차원에서 지방을 건설해 갖고 이게 되겠냐. 우리 이제 지방에나 광산 도시, 산간 도시의 우리 인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산다.
그래서 그 수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결심을 예. 이제 굉장히 이제 했다 이런 느낌이 예. 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이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는 그냥 그 시군 단위, 농촌 단위에서의 이걸 이제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 내용은 뭐 그냥 뭐, 참고하시면 예, 돼요. 교육과 보건 뭐 이런 부분들은 뭐잘 있고 그다음에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 이건 아마 요즘에 뭐 중국에서도 난리인데 예. 아마 북에서도 아주 항상 항구적으로 항상 하던 주장이죠. 예. 이번에 검열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다, 검열위원회가 그런 거죠. 검사위원회로 기능 권한을 아 그렇죠. 검사위원회. 검사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서 당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높이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이제 저걸 어떻게 정신으로 이제 가려고 하냐 했을 때 이제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이제 기본 종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자력갱생, 그다음에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 이런 자력갱생이면 이게 뭐 그냥 그 버티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이제 전략이죠. 상당히 전략으로서 예,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중국도 자력갱생으로 돌아섰잖아요. 뭐 미국하고 싸우면서. 중국도 시진핑 예. 주석도 그 예.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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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국내 선순환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예. 경제 부분은 이 정도 그렇죠. 해도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또 이거 뭐지 군수 산업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되게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이 이러한 경제 건설의 성과가 결국 과학기술의 성과 이런 것이 결국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의 완성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7기 중앙위원회가 후대들에게 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가장 의의 있는 민족사적 공적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핵무력 완성 국가로서 지입한 것이 지난 7기 때 그 북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한번 이렇게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 아,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그 핵무력 완성, 그거 뭐 2017년도 11월 29일 날 뭐 끝난 얘기인데 네. 아직도 뭐 그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네. 그러면 그 핵무력을 완성한 걸 인정한다는 얘기인지, 그죠? 인정한다는 얘기인지 그거 좀 약간 헷갈려요. 북에서는 그걸 인정한 건 말고는 누구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다. 이번 8차 당대에도 뭐 똑같은 얘기 뭐 별게 없다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그럼 그 인정한다는 얘기, 요게 이제 약간 애매합니다. 연합뉴스 보도 평가가 태도가. 처음에 그 당군회의 네. 끝나고 나서 하는 평가가 별거 없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네. 깝깝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럼 이제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인정하는 인정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네, 하는 인정하는 거니까. 거. 예. 아, 그게 가야 네. 될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번 8차 당대에서 이제 그 이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 세력이 침략 전쟁 위협을 계속하는 한 이 핵무력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은 변할 수가 없고. 그것도 대국이 이런 표현 쓰죠. 대국이 강권을 휘두른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네. 아마도 이제 그 꼭 미국이 아니라 네. 옛날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대국들이 과거에 북에 대해서 뭐 강권을 휘둘렀던 뭐 제재에 동참하고 뭐 이랬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핵무력 강화나 국방력 강화라는 이것을 최고도로 최강의 군사력을 갖겠다는 이것은 변함없이 강화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8차 당대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군 건설의 총적 임무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전군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다라는 이제 군 건설의 총적 임무. 그래서 이제 조선 노동당의 군대다. 그렇죠. 당군이죠. 당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첨단 현대. 그 지난번 이제 열병식 75도 열병식이나 네. 그다음에 이번 열병식을 보도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농구화 신고 막 군인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남쪽에 있는 그 병사들하고 네. 거의 뭐 이거 어떻게 저런 개인 병기를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농구화를 안 신은 건 꽤 오래됐지. 아, 그 또 오래됐으니까. 최근 것처럼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첨단 현대군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상적으로도 강군이고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첨단화된 현대군으로 딱 가겠다. 이런 사실은 거를 이 이제 전군의 초점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라는 표현은 네. 뭐 그 당의 최고 강령이죠. 최고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군을 이게 김일성 김정일화 시키는 전민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통일성을 그렇죠. 높인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전군을 간부화시키고
당원화시킨다 이런 의미하고도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대목도 나중에 한번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뭐야 신병기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화기들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네. 되시면 네.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국방공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이제 핵 기술들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신형 이제 전략 무기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하겠다. 그다음에 초대형 핵탄두도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략과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다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도 1만 5천 킬로 사정권에서 명중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그것도 단순히 이제 보복 타격전이 아니라 선제 공격까지 포함한. 그래서 선제 공격 능력과 보복 타격 능력을 다 갖추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핵 고도화 전략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이. 15,000km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평양과 워싱턴까지 거리가 11,000km니까요. 사실 뭐 대서양에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거의 미 전역을 다 사정권 안에 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로 사실 그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면 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금 디테일한 내용 보고 조금 이제 보완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형 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플랜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뭐 초음속 이거야말로 사실 과거하고 다른 얘기죠. 그죠? 이거 하겠다. 그다음에 수중 지상 로켓 엔진 발동기를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 우주에. 뭐 이런. 그다음에 무인 정찰기를 또 500km 전방에다 보내가지고 사전 이렇게 정보 능력을 높이겠다. 등등.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첨단화된 정의화된 군대. 그다음에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된 또 장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플랜을 쫙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드론 기술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지난번 요즘에 사우디하고 예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멘이 아주 대단히 불리한 조건 하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맹폭을 가하죠. 그랬더니 이 드론이 이 예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멘의 후티군이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10대를 날렸습니다. 날려서 사우디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석유 공장 아람코 석유시설을 대파시켰죠. 작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완전히 3분의 1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 석유값이 막 치솟고 이게 재작년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드론 기술로 해서 사실은 이게 정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을 능력을 거기 폭탄을 싣고 날아가면 2.1개 날아가면 한 2천만 원짜리 10대가 2억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 비행기 한 대마다도 1조 원 그러고 뭐 5천억 그러는데 이건 뭐 2천만 원짜리 날려가지고 대대적인 파괴를 가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론 기술이라는 게 이게 쉽게 볼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500km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뭐 사실은 이거 대단한 굉장한 성능이죠. 그래갖고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에서 미국한테 예멘군 드론 쏜 애들 좀 보복 좀 해달라 전면적인. 근데 이제 미국이 모른 채 하니까 사우디가 야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나?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란과 대화를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요즘 사우디가 그래서 요즘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당히 신형 무기 개발 계획을 이렇게 내놓은 나라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쫙 내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핵무장국가만이 내놓을 수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핵무장국가의 계획을 딱 내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작년 3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극초음속 러시아 무기들을 막 공개했었는데 아마 그 뒤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조금 기술적인 장비의 종목 중에서 한두 가지 좀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떠들어댄 게 이번에 나온 수중 전략 탄도탄 북극성 5스죠. 5C5 그러는데요. 이 북극성 5스가 이제 전략 탄도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길이가 지난 작년 10월 10일 날 열병식 때 공개했던 북극성 4스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대강 그게 중국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수중 SLBM이 12기 정도의 탄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최소한 12기 정도 이상의
다탄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SLBM인데 다탄두다. 그렇죠. 아, 예, 수중 전략 탄도탄이니까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다탄도 미사일로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발표할 때 어쨌든 이 각계 유도 기술, 각계 미사일 유도 기술을 초정밀하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공산오차에 딱 떨어졌을 때 반경 원래 목표 지점 대비 어느 정도 정확도로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랍니다. 이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떡 떨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가 100m? 아마 100m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어떤 분은 30m라고 하고, 저도 잘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다탄도 수중 전략 탄도 미사일을 이번에 공개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짜라고 그래요. 또 가짜, 뭐 가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옛날에도 화성 14형 처음 공개할 때도 그때도 나무로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가짜다 이런 얘기 한참 엄청 돌았죠. 근데 이번에 또 오스가 나오니까 핵 잠수함이 없는데 무슨 오스냐? 그러면 핵 잠수함이 없을 저런 걸 나오니까 저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성 북극성 4스도 그렇고 오스도 그렇고 이 잠수함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설계가 끝났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이 없는 조건 하에서 전 미사일부터 만드는다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데 붕어빵 기계를 먼저 만들어요? 붕어빵을 먼저 만들어? 붕어빵 기계를 먼저 만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핵잠수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핵잠수함을 설계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기존의 핵잠수함도 있고 옆에 이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2019년 7월 달에 나온 잠수함입니다. 저걸 그 핵잠수함이라는 사람도 있고 핵잠수함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노동신문에서 저 상단을 지우고 공개를 했어요. 저기가 바로 이제 그런 탄도미사일이 들어가는 그 자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게 사실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2019년 2년 전에 공개됐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운 핵잠수함이 설계 마감됐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잠수함 2019년에 저 공개한 저 잠수함에 이 사스가 들어가든지 오스가 들어갈 것이고 오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새로운 설계 완성된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건 뭐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태까지 가짜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벌써 그 북극성 그 2형하고 그 3형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실전 배치가 예. 다 돼 있고 예. 거의 뭐 움직이는 거기다 이제 궤도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예. 그게 콜드런치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산악 밑에다 벌써 깔려서 예.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로 돼 있다. 예.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북극성 4스하고 5스를 비교해서 설명한 거고, 밑에 거는 이번에 뭐 이스칸데르 이름을 정확히 공개 안 하니까 남쪽 언론에서 임의로 붙인 건데요. 이 이스칸데르라는 이 러시아제 미사일이죠. 이 이스칸데르. 이스칸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랍식 표현입니다. 아랍식 표현이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예, 그러니까 왕이죠. 알렉산더 그 대왕.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게 이 이스칸데르인데요. 이스칸데르. 난 러시아 말인 줄 알았네. 예, 나도 처음엔 러시아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이스칸데르는 엄청나게 요격 회피 기능을 갖고 있는 첨단의 미사일이죠. 그래서 상대가 뭐 나무도 있고 뭐 지대지 미사일로 방해도 할 것이고 뭐 각종의 건물도 있고 등등의 방해물 장애물들을 다 회피해가서 요격을 정확한 그 목표 지점에 타격을 가하는 아주 유명한 미사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유명한데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명중을 그렇죠. 하는 이런 예. 특징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 이스칸데르보다도 이게 길이가 깁니다. 이번에 공개된 게 새로이 지난 10월 10일 날 공개된 것보다도 깁니다. 그래서 길이가 10m 이상 된다. 그래서 러시아제보다도 멀리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가 600km, 사정거리 600km고 요격 회피 기능이 최대한도로 적용이 되면 약 450km 날아간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 한 그렇죠. 40km 되니까 예. 거의 이제 그렇죠. 뭐 부산 근데 이게 더 길면은 더 날아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요격 회피 기능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날아가는 아주 여기에다 이제 전술 핵탄도를 끊임없이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전술 핵탄도를 싣고 날아가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미군 사드니 기지들이 뭐 거의 꼼짝마 그렇죠. 되겠네요. 뭐 사드니 뭐니 이런 거 뭐 사실 거의 다 제기능을 못하는 그런 거죠.
또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극초음속입니다. 극초음속. 극초음속이라고 그러면 보통 마하 5, 음속의 5배 이상을 이제 극초음속이라고 그러는데 음속이 예, 음속이 몇 미터입니까? 1초에 네, 초당. 340m? 아, 참 똑똑하네. 아, 역시. 340m. 네, 초당 340m.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하 5 이러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죠. 시속 한 1600km, 1660인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무튼 요게 이제 보통 요즘에 나오는 극초음속이 마하 17, 마하 20까지 나오는 게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도 활공 비행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유도 조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거의 못 잡죠. 극초음속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막 공개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역사상 그리고 처음일 것 극초음속 무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그 아방가르드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킨잘 그거 네. 이제 공개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열병식장에 이제 뭐 둥풍 17 이래갖고 이제 저게 뭐냐 했더니 다 극초음속 무기다. 근데 미국이 이걸 이제 개발을 네.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극초음속 무기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이 중국, 네. 미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그렇죠. 여기 이제 북까지 가서라면 네. 거의 뭐 4대 핵강국에 이제 네. 4대 뭐 극초음속 무기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게 사실 무기 이게 기술이라는 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4대 핵강국이죠. 이미 저 정도 이렇게 나온 과정을 그죠? 보게 되면 예, 그래서 뭐 지난번 뭐그 네. 바부도도 거기 보니까 미국 애들이 북이 한 80개 정도 핵무기 가지고 있다. 예. 근데 80개 정도 가진 무기 영국은 그때 안 가지고 있잖아. 영국은 오히려 대륙간 80 탄도 개가 안 되지. 예, 영국도 이제 네. 수중 이 핵잠수함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 이게 4대 핵강국 대륙간 맞다는 탄도가 미국이 이게 이제 없습니다. 판정을 해준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뭐 핵무력을 완성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고 한편으로 보면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쨌든 북의 그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이제 5년 동안 경제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어떻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어떻게 해서 네. 앞으로 이제 그 핵기술의 고도화, 이제 국방력의 강화 전략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번 8차 당대에서 그 남북 관계 네. 표현을 대남 문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남북 관계. 이걸 좀 어떻게 보는지를 좀 그러니까 통일 남북 관계 문제를 바라보려면 이제 결국은 통일 문제하고 연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이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충격으로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북의 사회주의 건설이야 뭐 그쪽에 사는 거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 통일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고 우리 운명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 통일 문제에 대한 당규약을 이번에 개정을 했죠.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세던데요. 센 내용이 네.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부분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서 명백히 밝혔다. 요거는 문구 그대로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규약의 문구 자체를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노동신문에 밝힌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유력한 국방력에 의하여서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바뀐 이거는 건데. 두 가지로 강력한 의미가 있죠. 첫 네. 번째는 강유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방력의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겠다. 이 두 가지가 과거의 당규약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옛날 당교육은 좀 예, 어땠습니까? 옛날 당규역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간략하게 읽어보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와 예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수어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렇게 된 게 지난번의 강령입니다. 내용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6.15 요즘에 남측 그래서 어떤 연맹에 얘기냐면 분발하셔야 돼요. 요게 과연 요게 없어진 거냐? 그럼 이게 없어진 거냐? 이 규약 이전 규약 내용이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규약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이냐? 아니면 이전 규약은 있는데 요게 이 내용이 보강이 된 거냐? 그럼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지. 어떤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예단할 수가 거잖아요. 없는 상황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래버리면 이게 달라지죠 완전히.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될 것이냐 이걸 갖고서 약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노선 전략 방침을 이렇게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대남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했죠. 상황 인식이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게 우리 민족은 북남 관계의 심각한 교착 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대기로. 중대기로에 서 지금 네. 분기점이다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북남 관계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 통일의 꿈은 더욱더 멀어졌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남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고 기존의 판문점 선언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죠. 그럼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 입장이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염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습안간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파국에 처한 현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전국적인 네. 대책을 할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제기했죠. 세 가지요. 세 가지.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방역, 인도주의, 또 개별관광 이런 같은 이런 그게 세 가지입니까? 아니 그거를 세 가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비본질적인 거고 보다 본질적인 거는 북남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 또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에 대한 일체 중지, 또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이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그 이 세 가지군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데 그게 뭔 뜻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이게 아까 비본질적으로 뭐 방역이냐 또 뭐 개별 관광이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인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워킹그룹이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제약이 있고 대결을 하는 이런 정책과 이런 구조와 이런 제도들을 바꿔야 된다. 뭐 국가보안법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없애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북남 관계를 푸는 것이다. 한꺼번에 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얘기할 수 있죠. 첫 때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으로부터 계속 500조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 30조죠? 30조 정도 쓰죠. 매년 52조 중에 미국 장비를 들여오고 있어. 신무기 전략무기 개발 사업 그렇지. 영역에 이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한 30조 정도 미국 무기 들여오는 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본보다 많아요. 어쨌든 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 협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라. 이게 아주 구체적이죠. 두 번째는 남측 당국이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인 형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라. 이 근원적인 행정은 뭐야? 북을 중상 모략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적 제거해 나가야 해야 된다. 그럼 그 세 가지 원칙 중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그렇죠. 딱 이렇게 돼 있다 이거네요. 당장 시급한 건 이런 거자 이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이 정당한 요구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하겠다.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거 못 되는 거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에 달려 있고 대가는 지불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 좋다. 노력을 해라. 실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자기들도 나서서 대화도 하고 같이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평창 올림픽 이런데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대담하게 참가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 이제 더 이상 일방적 선의는 없다. 이렇게 일방적 선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당장 뭘 다 못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실조라도 먼저 폐기한다든지. 이게 이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가요?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년에 정말로 성실하게 과거처럼 이렇게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신년 기조회견에서 또 K 방역 얘기를 또 했어요.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아시아까지 넓혀가지고 상생 방역 막 이랬었는데 방역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깝깝한 얘기지. 비본질적인 얘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본질적인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깝깝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과 그러한 자세 또 그런 행동 이런 과정들이 잠재 남북관계 경색관계를 풀 수 있는 고리다 이렇게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최종적으로 최후 통첩을 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 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부득불 남측을 달리 상대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존에처럼 대화로 끝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럼 정반 비례. 그렇죠. 정으로 가면 또 정으로 해주고 그렇죠. 부로 가면 네.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력한 우리가 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작년 6월 23일 날 남측에 대해서 대남 군사행동, 그죠? 또는 서면 대적 군사행동이라는 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다가 6월 23일 날 보류가 됐잖아요. 그 보류한 것이 이제 해제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긴장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밑에 나왔듯이 남측 당국의 태도 요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 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풀지 못하더라도 아까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측 당국이 진지하게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에 화답을 해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참 문을 같이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네. 그 최후 통첩이라는 말도 그 저기 뭐 결정서 이런 데 나온 겁니까? 아니죠. 아, 이것도 부원장님. 그렇죠. 예, 해석. 아, 네. 네, 어쨌든 부득불 아, 남측을 네. 달리 상대해 줄 수밖에 없다. 아,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대단히 의미가 큰 거죠. 근데 최후 통첩이라는 말은 그럼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그죠? 기회를 한 거 얘기한 거죠.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네. 아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네. 적대 행위 중지,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합의에 대한 아주 그 무게 있게 다루면서 이행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당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네. 그다음에 뭐 첨단 무기, 적대 네. 첨단 무기 반입 중지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네요.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건데.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거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요. 아, 아무튼 이게 참 네. 갑갑한 얘기죠. 하면 되는 이런 건데 문제에 이제.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 가네요. 한미 연합 훈련을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로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미국하고 뭐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잘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 9.19 군사 합의에는 네.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못을 박았어요. 네.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태니까 그 합의 이행하면 돼. 네. 그걸 뭐 가지고 가서 북에 가서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야, 우리 좀 할 테니 좀 니들이 양해해라. 이건 적대 훈련이 아니다. 공격 훈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겠죠. 아, 그런 거 군사위원회가 혹시 만에 하나 북에서 좋다. 뭔 얘기나 하는지 뭐 드러나 보자고 나오면 남쪽에서는 요만큼 할 테니까 좀 봐주라.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참. 아니면 방어 훈련이니까 네. 좀 양해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아예 열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것보다는 네. 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단호하겠다 이렇게 아니 한미 야, 연합훈련을 합의한 아예 그냥 못하게. 합의한 걸 딱 이행하는 이런 좀 뭐가 이 결단력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저기 한미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한미 연합훈련 올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막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남측의 서울본부에서는 만약에 열리면. 한반도의 평화 3년 전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정말 열심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서 나서야 되죠. 사실 그쵸? 이거 제가 여기다 보충 설명한 건 7차 당대회 때 얘기입니다. 7차 당대회 때는 네.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7차 당대회에서는 북남 관계가 파국 상태, 그때 당시에도 파국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대화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했어. 북에서 북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양급의 대화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路를 함께 열어나가자. 이렇게 아주 좋게 아주 선의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달라져. 이렇게 8차 당대회에서의 대남 관계에 대한 인식은 7차 당대회 때 했던 거는 완전히 다르게 주는 것만큼 하는 것만큼 하겠다는 거고 만약 그조차도 제대로 안 하면 달리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실 7차 당대회 때는 통일 문제하고 남북 관계 문제하고 세계 자주화라는 문제를 A4 용지로 한 17페이지, 18페이지에 달할 정도 장문의 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나온 거는 한 3페이지 분량입니다. 3페이지 분량. 간결하고 명쾌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8차 당대 결정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공개는 했겠지. 이미 있을 텐데 신문에 네.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만큼 의미를 무겁게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북 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어쨌든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그리고 그 기본 원인이 어쨌든 그 합의를 잘 이행하지 않은 데 네. 있고 그 합의 이행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한미동맹이고 네. 미국인데 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뭐 한미연합훈련 이런 게 진행됐을 경우 결국 이제 민이 나서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기로 남측이가 정말 큰 일을 하셔야죠. 네. 그런 다짐의 목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결의 함성 같은 게 이렇게 저희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진짜 우리 그 김창욱 장님이 과거에 네. 했던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광화문을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예. 그래. 자, 그러면 그 대외 정책에 넘어가시죠. 예,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인데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죠. 당 대외 정책에 대한 총합의 결론은 뭐냐? 적대 세력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죠. 일본 뭐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될 텐데 이 적대 세력들과 관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해서 관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이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대국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과거 이런 나라들이 북이 핵이 없고 아니 핵이 또 약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모아가지고 미국 제재에 동참해가지고 북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게 있는 거죠. 그런 대국들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되게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했다. 그게 총하고요. 그래서 현식의 대외상업의 총적 방향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해 핵무력 완성 국가로서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사회주의 건설을 그렇게 정치 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그러한 대외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 국가의 네. 지위에 맞게 예. 굉장히 공세적인 국제관계를 그렇죠. 펼쳐나가겠다. 예, 그렇죠. 그동안에 그- 조용히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내용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했죠. 적대 세력들의 책동을 짚부숴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 발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력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겠다. 공세적 외교. 예. 외교에서 일단 세계적 공세적 외교. 범위에서의 반제 공동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국가의 대외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겠다. 이렇게. 반제 공동전선. 예. 이 반제 공동투쟁이라는 게 상당히 작년에 되게 눈에 띄게 보였죠. 그래서 북중로가 전략적으로 단결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란을 지원해주고 시리아를 지원해주고 베네수엘라를 지원해줬습니다. 또 이란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석유를 지원해줬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했어요. 이건 사실은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있을 겁니다. 미군 기지를 감히 미사일로 타격하는 이러면서도 미국이 전쟁을 못하죠. 예. 굉장히 그 반제 공동전선용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들이 막 그렇죠.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나라들이죠. 상하이 협력기구도 이게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안보기구인데요. 나토보다도 이제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예 과거에는 이렇게 지역적 차원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시진핑 주석이 거기서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20차 총회 때 외국의 외세의 간섭을 배격한다라는 것을 우리 전 회원국들은 다 그 입장으로서 정리돼야 된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하게 했죠. 반제적 입장을 확고하게 했고 그러면서 16개 나라가 더 추가로 가입 신청할 정도로 엄청나게 SCO 상하이 협력기구가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뭐 반제 공동투쟁 확대가 거의 트렌드처럼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죠. 이런 전제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딱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지역의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선의의 노력과 최대 인내심을 발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하고 얘기해서 아무튼 최대 인내심을 발휘해서 지난 1년 참아줬다 이거예요. 저는 참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북 적대 정책 폐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더욱더 대북 적대 정책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 공통의 상황 인식입니다. 보면 이제 그 진짜 그 유조선 막 그 배 막 추적해가지고 막 제재를 막 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아주 인권 문제 하면 아주 그 적대 정책이 그 제재만 뭐 더 가면 200 몇십 개를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9년 1월달 신년사에서 2년 전 신년사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조 압박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죠. 따라서 대북 적대 정책 계속 유지가 되고 제재 압박이 계속되는 조건 하에서 이번에 제시한 것이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길이다.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4월달 시정연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원회 이후 4월달 시정연설 2018년도죠. 네. 했던 그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 2018년, 2019년. 2019년입니까? 예, 2018년 2019년 1월 달에 신년사에서 갈 수도 있다. 나왔고, 예. 2019년 4월에. 4월에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그렇죠. 예, 참아보겠다. 예. 했던 그 얘기가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이번 8차 당대에서는 정식 당대의 결정으로, 그렇죠. 노선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죠. 예. 예,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길이다. 이건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본 방침이 이 땅에서 전쟁 접경과 완화,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완화되고 또 대화와 긴장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이 영원히 해소되고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그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최강의 전쟁 억제를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다시 한번 또 강조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굴복시키는. 예, 이 굴복이라는 표현이라는 게요, 상당히 참 대단한 겁니다. 네. 굴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서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압과 굴복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문건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북도 7차 당대회까지 미국과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겠다 이런 표현은 안 썼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여기서 미국이 그럼 굴복을 한다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여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적대 세력들의 우리의 힘이 국가 방위력이 네. 적대 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바깥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섰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토 밖에서. 네, 영토 바깥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먼저 친다는 겁니다. 먼저 치겠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옛날처럼 시작이 된다. 그럼 막 항공모함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는 거야 이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나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메리카. 나는 거죠. 예, 아메리카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불안정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뭐 이용호 외무상이 괌 앞바다에다가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민방위 훈련 좀 하겠네요. 자주. 과연 뭐 그 민방위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이번에 뭐 그 보면 선거 때 보면 엉망인 걸 보면 민방위가 조직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거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걱정 안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제압과 굴복이라는 이 강력한 표현이야말로 이번에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 하에서 대단히 심각한 표현이 되이다.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 철회를 하는데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선대선으로 나갈 수가 있고, 적대 정책 철회가 없으면 강대강으로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슨 뭐 실무선에서 옛날처럼 지금 바이든 정부가 옛날 오바마 때 했듯이 무슨 실무선에서 뭐 바텀업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선에서 협상을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뭐 회담을 하겠다는 어쩐다는 이런 얘기 하지만 절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처리하지 않은 이상 절대 북이 이런 실무 회담이 급이든 뭐 정상회담이든 나오지 않는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버텀업으로 실무선에서 막 검토를 했어요. 네. 근데 야 이게 뭐 비핵화를 시키는 건 좀 어렵고 네. 부분 비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노이에 꺼냈던 그거를 진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북에서 영면 내놓으면 우리도 제재 좀 해제하고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미국이 나오면은 그 북이 받는 겁니까? 북이 계속 선언했잖아요. 안 이런 좋은 받아요? 기회를 이런 그 당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괜찮은 그 뭐 이런 좋은 기회를 미국은 영원히 놓쳐버렸다.
다시는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때 이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어쨌든 영변 핵시설만 해도 이 영변 핵시설이 280만 제곱 킬로미터인가? 예, 아무튼 이게 또 갑자기 헷갈리냐. 890만 맞아. 89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3.3을 나누면 약 한 230만 평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핵시설만 관련해도 핵 건물만 하더라도 400개 정도 되죠. 이거를 해체한다는 울산 것은 현대자동차 공장 한 예. 두세 배 되는. 아니요, 현대자동차보다 좀 작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렇죠? 포철 아니 코스코보다 좀 작다 그러죠. 코스코보다 좀 작은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분량 크게 영변 핵시설 단지인데 거기에 핵시설이기 때문에 폭파공법으로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게 맞는 핵시설 해체 방법으로 하나하나 뜯어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맘먹기에 따라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해체 과정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핵이냐에 따라서 달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뭐야. 그럼 뭐 제재 해제를 그때까지 가서 제재를 그때까지 간다. 나는 그래서 좀 아무튼 간에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영원한 좋은 기회는 다시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북에서 설정한 대화의 입구?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 입구는 적대정치 철회예요. 평화협정을 하자는 적대정치가 거예요. 이제 전제조건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입니다. 네. 그때 트럼프 때도 항상 했던 얘기듯이 네. 선 먼저 적대 관계를 해소해야지 네. 그래야지 서로 신뢰 속에서 비핵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 서로 이 불신과 적대 관계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평화협정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왜? 서로 항상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결국 이제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네. 그다음 이제 보따리 싸고 우린 집에 가겠다라고 굴복을 할 때까지 이제 영토 밖에서의 네,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힘으로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강대강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한다, 거의 이런 거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이제 말을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는 뭐 정리하자. 뭐 이런 것을 이게 이제 5년입니다. 5년. 이게 근데 5년 계획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그렇죠. 그 미국이 그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또 3대는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아, 3대. 네.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네. 그 3대의 끝에 왔다. 아 그럼 바이든이 마지막입니까 지금? 거의 끝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대가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다. 이미 옛날부터 이미 망해왔고 이제 거의 갈 때가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을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봐야 되겠죠. 그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을 보시면 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이런 분들인데 토니 블링컨이라는 인물이 이제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이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북의 행동 변화는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결국은 참수작전 오바마 정부 때 사실은 유일하게 두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두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호전적이었죠. 그때 그 오바마의 작게 2015에 그 그렇죠. 참수작전이 도입된 거죠. 그렇죠. 2015년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전략적인 내란 말을 오해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내란은 절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북을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이었죠. 그게 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위기까지 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 사실상 실패했던 이런 거죠.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왜 전쟁위기까지 갔겠습니까? 네. 어쨌든 토니 블링컨은 그랬고요. 웬디 셔먼도 북의 비핵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커터 캠벨은 자기를 아시아에 자르라고 공식 직함이래요. 그게요. 자르가 뭡니까 자르가? 러시아의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아의 황제라는 얘기예요. 야, 웃기는 얘기죠. 차관복급이에요. 참 오만하게 이럴 데 없죠, 미국 애들이. 진짜 오만하게 이럴 데 없는 애들인데 이 중동 자르가 있고 또 아시아 자르가 있답니다. 커트 캠벨을 아시아의 자르라고 했다는데요. 전부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제 중국 부산 견제, 또 한일 동맹 강화 이런 걸 주장했죠. 로이드 오스틴은 흑인 국방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중동사령관이었습니다. 중동사령관이었는데 중동사령관이 뭘 했냐면 IS를 키우고 훈련시켰던 역할을 했습니다. IS가 뭡니까? 시리아 전쟁을 일으켰던 시리아 전쟁에서의 테러 세력이죠. 이 테러 세력한테 미국이 훈련을 시키고 사우디가 돈을 대고 이랬던 구조하에서 거기 터키까지 초기에는 터키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또 불황자들이라든지 또 이 그 골수
그런 그 반 시리아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라크에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꽌방에 있던 사람도 끌어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시리아 전쟁에 투입했던 게 IS입니다. 그 IS를 훈련시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국방장관입니다. 이번에 이 오스틴이 예. 이제 그 자기 국방장관 저기 내정되자마자 그 한국의 소 국방장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일본의 또 기신가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네. 그래서 뭐 CVID를 또 그렇죠. 넣었다고. CVID를 하겠다고 좀 네, 했었죠. 네. 그래서 네. CVID가 다시 또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예. 또 심지어 로이드 오스틴이 국방장관이 되니까 다시 시리아에서 IS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IS가 부활해서 또다시 시리아 전쟁을 또 끌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아주 그 저기 군산복합체 손때 묻은 그런 아주 거네. 호전적인 군사 세력들이 예. 지금 아주 다시 바이든 대각에 완전히 포진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쨌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쨌든 뭐 쭉 다 써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기한 3대 미국의 대외 정책 지표는 첫째 동맹 강화, 둘째 미국의 주도권의 복원, 미국 지도력의 복원, 셋째가 중국 견제, 대미 중국 대중 견제, 대중 적대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역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 때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그 시금석이 곧 펼쳐지겠죠. 3월달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외적 예. 재계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요약을 미 딱 외교- 해서 그래서 이제 미 외교협회는 2021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북을 얘기했죠. 2021년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이다 이렇게 해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대중 포위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도 여기서 끼내려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거론했어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이 이제 코드에 그 집어넣으려고 이제 이 그런 거죠. 반제 공동 전선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중 포위 전선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걔들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10, 예. D10이죠, 그게 D10. D10 그렇죠. 음. G10. 아니 G7에 오케이. 이제 D10 오케이. 민주주의 해가지고 이제 그 셋을 그래서 호주하고 한국하고 인도, 호주, 한국, 인도를 또 저 타고 가가지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반중 또 반북 반러 전 연합전선을 지금 제일 마찬가지 이 반제 공동정선 형성되니까 얘들도 또 자기들 남들의 연합전선을 또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남의 나라고 못 예. 살게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공격하고 그게 민주주의에 의해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면 얘기하고 뭐 있고, 디마크라시다. 좀 전에 바이든 정부 3대 외교 방침이 동맹 강화, 미 지도력 복원, 중국 포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첨단 군사장비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보이면 희박하죠. 현재까지 나온 모습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희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에 중단을 위한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화 재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촉구해야 됩니다. 촉구해야 되고 우리 요구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요구해야 되겠죠. 또 전략무기 도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되겠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반복이 되면 북은 공언한 대로 달리 대할 것입니다. 달리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무효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번 봄날이 문재인 정부의 운명에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아주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 철회, 특히 조기 철회는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까지 적어도 나온 모습에 따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기존의 북미 간의 합의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일 국방장관이 북핵과 미사일 CVID를 합의했죠.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CVID, 뭐 완전 되돌릴 수 없는 뭐 이런 불가역적인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를 이상한 얘기. 네, CVID를 합의했고요. 북핵 억제가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다라고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초기 강대강 불가피합니다. 핵을 억제시키겠다는데 핵을 더 크게 키우고 있으니까 북은 어쨌든 초기 강대강이 불가피하고요. 따라서 공언한 대로 군력에 의한 제압과 굴복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봅니다. 이것이 이번에 지난 3월에 열릴 한미연합훈련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텐데요. 아마 1월 말이면 거의 확정이 될 거고요. 2월 달부터 구체화될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가 아마 중대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연합훈련 반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싸워나가는 과정이 진짜 범국민적으로 고적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지금 막 숨도 안 쉬고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당 규약 개정 얘기는 좀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좀 하고 좀 지금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는데 일단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는 토크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동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좀. 그래서 한마디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해서 요약 핵심적인 마무리 발언을 한번.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영원한 평화를 주장합니다. 영원한 평화. 북에서는 그리고 통일을 앞당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되게 주목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 영원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통일을 앞당긴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과정에서의 경로와 통일의 방안은 또 무엇인가? 이게 아마 우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원에서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적대 관계가 끝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미국과 또 남측 정부가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요구사항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럴 때가 아닌가. 그런 과정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우리 김부장님도 말씀하시죠. 이제 8차 당대 분석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8차 당대 분석을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그 이민희천 1심 단결 자력갱생.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해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제재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확인을 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에서 어쨌든 핵무력을 더 고도화해서 핵무력 완성국가 전략국가의 지위에 맞게 거의 이제 그 군력에 의한 정면 돌파전을 미국과 해서 강대강으로 가면서 이제 선대선을 한다면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비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자. 그럴 때만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부터 풀자. 이렇게 이제 그 최후 통첩성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소와 결의가 느껴지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8차 당대 결정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봤을 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자신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의 패권 유지 전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강대강의 대결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그 강대강의 대결 속에서의 이 한미동맹이라는 건 결국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이 남북 관계를 푸는 근본적 원칙, 남북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조건이 여전히 이제 가게 되는 것으로 있어 보이는 현 조건 속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굉장히 좀 깝깝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보면 그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뭐 바이든이 뭐 이렇게 나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뭐 별게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국제적인 반제 공동전선들의 이 역동적인 변화를 보면 이 세계사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이렇게 자주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시대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올라타는 이런 어떤 민의 노력이 올해 이제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고 또 필요하고 이제 특히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막아내면서 어쨌든 탈미 자주의 목소리가 민의 함성으로 솟구칠 때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도 또 미국도 이제 여기에 이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8차 당대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어떤 실천적 결론이랄까 어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마디 하면 미국의 세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미국이 어쨌든 그걸 되돌려 보려고 하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이 지배 세력이 정권을 잡고 또 그것이 엄청난 분열을 일으켜서 미국 내에서 결국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민주주의의 타락 현상을 노골적으로 다 보여준 그런 이제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서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는 조건 하에서 미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이미 이제 사실상의 미국의 시대는 종말을 거하고 있는 때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우리 신흥 자주적인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중대한 아주 고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 평화를 실현해내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고 또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바로 이때가 더욱더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예. 손정목과 김장호, 예. 김장호와 손정목이 진행한 네. 6.15 서울 본부와 함께했던 8차 당대 분석, 평, 토크 네. 그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질문. 약간 남은 시간에 질문 같은 거 여기 음료수 좀 드시고 너무 숨가쁘게 온 것 같아요. 예, 이게 빡빡빡 그러니까 진행했는데. 이 주제가 너무 커서 근데 어떻게 뭐 어떻게 괜찮았나요?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중간 잠깐 인터넷 끊겨가지고 다시 연결하는 끊겼습니까? 네. 네. 좀 나가고 이래서 네. 그랬습니까? 뭐 질문은 없어요? 아니 저는 그 마지막에 어떤 실천적 의미에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고민되는 건 당면에서 어쨌든 한면의 군사훈련을 저지하는 투쟁이 향후에 이제 남북 관계를 규정한 어떤 그 시금석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최근에 이제 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는 발언을 네. 자기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밑에 있고. 주한미군 거기에 편제돼서 사실은 이제 대중국 공세에 완전 이제 미군을 주한미군과 사실 이제 한미연합 사령부를 통한 어떤 한국군까지 포함해서 쓰겠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댓글을 막 보니까 네. 진짜 전 놀랬거든요. 아 이제 대중국용 주한미군이면 니네가 여기 미군기지 이제 돈 내라 미국 애들이 그리고 써라 이렇게 댓글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어떤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우리 투쟁 방향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계속 꾸준히 저희가 밀고 나가야. 그럼요. 저는 이번에 뭐 전면적으로 사실 미군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에 얘기가 나왔지만 미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제 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떤 강화문 일대에서 아메리카노 그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거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 끊임없이 와서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국민적으로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게 필요할 때다. 뭐든지 미국에 대해서. 예. 전 조금 양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 뽑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차기 대통령은 누가 결정할 건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 영향력이 매우 큰 이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 항쟁 뭐 4.19 때부터 각종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들을 우리가 획득해 왔고 그 미국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뽑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지배에 이렇게 저항하고 자기의 그 자주적인 권리를 높여오는 이 정치적인 역사가 항쟁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한미동맹,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기적으로 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 민중의 힘을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미동맹이 지금 중대한 재편기에 있다. 그거는 미국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중국을 포위하려면 이제 이 한미동맹을 확장 재편해서 이 주한미군을 어쨌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재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너네들이 좀 많이 써라 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어차피 이게 재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럼 그 재편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재편이 미국 맘대로만 이게 재편을 하면 이제 미국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편을 할 때 이 재편기에 공간을 우리가 찢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자주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삼아서 이 한미동맹 재편기의 투쟁을 굉장히 능동적인 자주 실현의 공간으로 놓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정부의 이제 이게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이제 답답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복무한다라고 저희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주한미군 근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도 태평양에 복무한다는 규정 하나도 없어요. 거기 불법이죠, 불법. 상호 방위 조약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방위 조약을 개편을 해야 돼, 개정. 방위 조약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주한미군의 존재 위치,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 이거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얘들이 위반하는 거예요. 조약을 위반하는 거니까 조약을 바꿔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인도 태평양에 복무시키려고 한다면.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에 잘못하면 한국이 끼어드는 모양새가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주주의 무슨 뭐 정상회의, 평화회의 뭐 이런 식의 미국의 반중 공동 전선에 참여하는 정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위험한 태도죠. 경제적으로 이미 다 중국에 다 들어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년 3월 대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에 어쨌든 자기들 후보가 돼야 되는데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미국이 또 국민의힘 밀어주고 그랬었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아무리 미국이 어겨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미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집어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처럼 그 한미동맹의 근본적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때가 없는 거죠. 몇 년 안에 이걸 우리가 그냥 끝을 아예 그냥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굴종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없이 이건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고 압박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또 질문사항. 뭐 저 인터넷에 질문사항 안 올라왔나요? 예. 그럼 어떻게? 예. 예.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둘이 나와서 이렇게 뭐 좀 이러저러하게 했는데 뭐 다 얘기를 이제 못하니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그 6.15 서울 본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눈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